두 번째로 K평균을 이용한 군집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개념적인 설명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에 K평균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K평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체험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평균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K개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즉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아가며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파이썬의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건데요. 특히 K민즈 클래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불러오기부터 모델 학습, 결과 시각화까지 모두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배우실 내용은 첫 번째로 실제 사과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하고요. 두 번째로 K평균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집 결과를 시각화하고요. 네 번째는 실루엣 계수를 통해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 군집화 모델 만드는 과정인데요.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데요. 우리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사과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즉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사과들을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묶어주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의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품질정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의 무게, 크기, 당도, 산도 같은 특징이 담겨져 있고요. 실습에서는 사과 군집화 엑셀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인데요. 모델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둘째로는 K평균 알고리즘 객체를 생성한 후에 셋째 데이터를 군집화해서 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는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과의 품질 관리와 분류, 추천 시스템 같은 실제 활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연습을 넘어서 실제 산업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흐름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과 군집화 데이터를 불러와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용할 사과 데이터를 엑셀 파일에서 불러오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인데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numPy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numPy는 수학 계산을, 판다스는 데이터를 표처럼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엑셀 파일 읽기인데요. pd.read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사과 군집화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제 엑셀에 있던 데이터가 파이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정보 확인인데요. 데이터가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f.info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 명령어는 데이터의 행과 열의 개수, 데이터 타입, 결측치 여부를 보여줍니다.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데이터 행은 76개고요. 열은 7개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축치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 데이터셋에서는 사과의 품종, 지역, 무게, 세로 길이, 가로 길이, 당도, 산도 같은 다양한 특징이 들어있는데요. 총 76개의 사과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과들을 분석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과 종류별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고요.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사과 품종의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품종이 몇 개씩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전체 데이터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개수 확인인데요. df kind value count를 실행하면 각 사과 품종별 데이터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홍로 품종이 39개, 후지 품종이 37개로 총 76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변환인데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문자열을 직접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로와 후지 같은 품종 이름을 숫자로 변환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는 리플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홍로는 1, 후지는 2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품종 데이터가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가 되어 머신러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사과 품종별 데이터 개수를 확인했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열을 숫자로 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숫자로 변환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사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슷한 그룹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과 생산 지역별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고요.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사과가 생산된 지역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안에 어떤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각각 몇 개씩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역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는데요. df region value count를 실행하면 지역별 데이터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포천, 화성은 각각 10개, 김제는 8개, 군위는 7개 등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포천, 화성, 김제처럼 문자열로 된 지역명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블 인코더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블 인코더는 문자열 데이터를 자동으로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값으로 변경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북 안동시는 0, 경북 영주시는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줍니다. 이제 지역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바뀌었으니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드를 보면 레이블 인코더 객체를 만들고요. fit transform을 이용해서 리전 컬럼을 변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클래스를 출력하면 변환된 지역명 목록인 클래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자열로 되어 있던 지역 데이터가 숫자로 변경되었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혼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레이블 인코딩은 숫자를 부여하지만 숫자 사이에 크기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천이 0이고 화성이 1이라면 포천이 화성보다 작거나 순서상 먼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one-hot encoding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K-means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과 데이터를 자동으로 군집화를 해보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요. K-means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연산을 돕기 위해서 numpy도 함께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K-means 모델 생성인데요. 여기서는 군집을 6개로 설정했고요. 랜덤 시드를 고정해서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학습 과정인데요. fit 함수를 통해서 사과 데이터셋을 모델에 학습을 시킵니다. 이 과정을 군집화 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각 데이터의 군집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학습이 끝나면 모델 1.labels를 통해서 각 데이터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과 하나하나가 군집번호 0서부터 5번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군집별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는데요. NP Unique Model One Labels Return Count True를 실행하면 각 군집에 몇 개의 데이터가 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집 0에는 7개, 군집 1에는 5개, 군집 2에는 10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5개의 사과 데이터가 6개의 군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즉, 사과를 사람이 직접 나누지 않아도 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룹화가 된 것입니다. 데이터 그룹 분류하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코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K-means 모델을 만들고 실행하는 전체 과정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K-means 모델 생성인데요. N 클러스터는 6. 이 코드는 데이터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의미이고요. 랜덤 스테이츠는 0은 매번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고정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쉽게 말해 6개의 모둠으로 나눈다는 규칙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델 학습인데요. 군집화 수행 과정입니다. 모델 1.pitdf를 실행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자동으로 묶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키 체중으로 나눈다면 비슷한 체형끼리 모둠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각 데이터가 속한 군집을 출력하는 건데요. 이제 모델 1.labels를 보면 각 데이터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 숫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1201203115라는 결과는 데이터들이 0번서부터 5번 그룹에 차례대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군집별 데이터 개수 확인인데요. MP 유니크 모델 1 레이블스 그리고 리턴 카운트 true를 실행하면 각 그룹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군집의 크기와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K-민즈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최종적으로 6개의 사과 그룹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에 군집 번호인 클러스터 번호를 추가하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K-민즈로 데이터를 군집화를 했죠. 이제 그 결과를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붙여서 각 데이터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하는 과정인데요.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df copy 함수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인 dfc1을 만듭니다. 즉 원본은 그대로 두고요. 복사본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 컬럼을 추가하는 과정인데요. dfc1의 클러스터는 모델 1 레이블스를 통해서 K-민즈가 붙여준 군집 번호를 새 컬럼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각 행마다 0번에서 5번까지의 레이블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dfc1을 출력하면 기존 데이터 옆에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열이 붙어 있고 각 데이터가 어떤 군집에 속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면요. 사과의 속성인 무게, 당도, 산도 등 옆에 클러스터라는 열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과는 0번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4번 그룹에 속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집 번호가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가 되면 앞으로 각 그룹별 특징을 분석하거나 시각화를 할 때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군집별 데이터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앞에서는 군집 번호를 데이터 프레임에 붙였는데요. 이제는 군집별 특징을 계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확인해 보는데요. 코드 중에 그룹 바이 클러스터 민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각 군집별 평균 값을 계산해서 새로운 요약 테이블을 만들려고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오른쪽 편은 군집별 평균값 테이블입니다. 각 군집마다 무게, 웨이트, 당도, 슈거, 산도, 소우 등이 평균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5는 평균 무게가 420g으로 가장 크고 당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집별 활용 방안인데요. 이런 군집 분석은 단순히 그룹을 나누는 걸 넘어서 실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각끼리 묶어서 관리를 하거나 막각 크기에 따라서 등급을 프리미엄, 일반, 소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산 유통의 최적화, 또 세부자 맞춤형까지 추천 맞춤까지요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른쪽 평균 테이블의 특징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클러스터 1에서 1과 5는 당도가 높은 사과고요. 클러스터 2는 가장 작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5는 무게 420g으로 당도가 높습니다. 클러스터 3은 상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균값 테이블을 보고 특징 포인트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군집별 평균값을 계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사과를 크기, 맛, 특성별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과 군집별 무게를 분석하고요, 시각화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군집별로 사과의 무게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코드를 확인해 보면요, 그룹 바이, 클러스터, 웨이,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하면 각 군집별 사과 무게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군집별 무게 통계를 확인해 보면요, 클러스터 2는 평균이 182g으로 가장 작고요, 클러스터 3은 평균이 400g인데요, 최대 454g으로 가장 큽니다. 클러스터 0, 1, 4, 5는 평균이 250에서 330 정도로 중간 크기 사과 그룹에 해당합니다. 산점도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요, 매플립을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린 후에 확인해 보는데요, 군집별로 무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군집 번호에 따라 사과 무게가 다르게 분포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게 기반의 사과 분류의 특징 포인트를 보면요, 작은 사과는 클러스터 2고요, 중간 사과는 클러스터 0, 1, 4, 5가 되고 큰 사과는 클러스터 3이 됩니다. 이제 무게 기준으로 사과를 분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작은 사과는 200g 이하이고요, 클러스터 2입니다. 가공용이나 저가용으로 판매될 수 있겠죠. 또 중간 크기 사과는 250에서 350g 사이고요, 클러스터 0, 1, 4, 5가 해당됩니다. 일반 유통으로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큰 사과는 376g 이상인데요, 클러스터 3이 해당됩니다. 프리미엄 사과로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과 크기에 따라서 유통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군집별 사과 높이와 너비 분포에 대한 시각화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사과의 높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군집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살펴보면요, 먼저 C본의 스케치 플롯을 활용하면 X축은 사과의 높이인 height, Y축은 너비인 width, 그리고 색상은 군집인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의 옵션들을 살펴보면요, 휴는 클러스터로 되어져 있는데요, 색상으로 군집을 구분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팔레트는 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색상 테마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요, 군집별로 높이와 너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뭉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군집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높이와 너비만으로는 완전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K평균 알고리즘이 높이, 너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성인 무게와 당도, 산도 등까지 고려를 해서 군집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군집에 속한 사과들은 대체로 비슷한 크기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사과의 물리적인 크기와 군집화 결과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즉 같은 크기의 사과가 비슷한 그룹에 속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루엣 계수를 이용해서요, 군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군집이 잘 나눠졌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실루엣 계수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코드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 실루엣 계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별 실루엣 계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군집별 평균 실루엣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집별 평균 실루엣 계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실행 결과를 보시면요, 전체 평균 실루엣 계수는 0.451로 보통 수준의 군집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군집별로 보면 0서부터 4번 군집은 대체적으로 0.5에 가까워서 안정적인 편이지만 5번 군집은 0.391로 낮아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군집화를 더 잘하려면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집 개수인 K를 다시 조정해서 시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군집에 사용하는 특성을 바꾸거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자체를 K민즈 말고 다른 알고리즘으로 시도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더 다듬어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즉, 실루엣 계수는 군집화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이번 결과는 보통 수준이지만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K평균 군집화 학습에 대한 요약인데요. 자, 이제 군집화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우리가 배운 원리를 어떻게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군집화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서 비슷한 것끼리 뭉쳐주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일종의 데이터 자동 분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평균 알고리즘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군집화 도구인데요. K계의 중심점을 설정하고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 배치한 뒤 중심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점차 군집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 사과 데이터에서 K평균을 적용해서 6개의 그룹으로 나눴고요. 각 그룹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계수를 통해 군집의 품질을 수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0.451 정도로 보통 수준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군집화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군집화는 단순히 학습용 예제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먼저 고객 세분화는 쇼핑몰 고객을 구매 패턴에 따라서 그룹화를 한 다음에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서 더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있고요. 유사한 주제를 가진 문서를 자동으로 그룹핑해주는 문서 분류에서도 활용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이나 특이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이상 탐지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 속에 비슷한 픽셀 영역을 구분해서 물체 인식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K평균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군집화 도구이고요. 그런데 초기 중심점 선택이나 군집 개수, K 설정값,
거리 계산 방법 같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파라미터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군집하는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고객관리, 추천 시스템, 이미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룰 때 꼭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